안녕하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앞서서 10계명, 정말 재미있는 웃음의 10계명. 물론 이제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자. 그걸 우리 국문학적이랄지 이런 거를 말해 청유형이라 하죠. 우리 청에서 여기 가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10계명을 강제가 아닌 같이 함께 가자라는, 제가 항상 말하죠. 그냥 오늘 수평적인 그런 관계로서 가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역시 이제 교주님의 말씀, 교주님이 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각색을 해서, 윤색을 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10계명에서 봤듯이 매일매일 웃자. 매일매일 구원받자. 그 말했죠? 구원은 웃으면서 구원받자. 그래서 인간은 웃는 동안 즉각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어디로부터 순간 이동되는 걸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웃음이야말로 제가 이런 말 했죠. 웃음은 정신적 자산이다. 웃음 자체가 정신적 자산이다. 이것을 또 우리 동산 개념으로 또 보자면은, 어떤 법률적인 개념으로 보자면은 뭡니까? 정신적 자산이니까 이것은 동산이죠. 동산, 움직이는 재산이죠. 그런데 동산인데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물질적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웃음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다. 시공을 초월한다. 언제라도, 여기 시라는 건 시간 아닙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라도 웃음은 이동합니다. 언제라도 존재합니다. 또 공간을 초월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곳에서도, 남극이나 북극이나 어떤 곳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움직이는 재산이요. 또 정신적인 자산이라. 그리고 또 비물질적인, 물질이 아닌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태어날 때 브리티스라는 사람 이야기했죠. 인간은 태어날 때 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운 것도 굉장히 정서적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 우는 것과 웃는 것과 우는 것은 우리 아주 속되게 말하면 한 끗발 차이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금방 울다가도 또 웃잖아요. 특히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 보면 그렇게 징징대 울다가도 금방 또 웃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이나 웃는 게 다 정서의 표현이다라는 것. 역시 그것도 비물질 자산.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실제로는 물질적인 재산이 중요하죠. 자, 물질적 재산이란 아까 정신적 자산이다 또는 비물질적 재산이다 이런 말 했으니까 실제 그러면 물질적 재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웃음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물질적 재산. 우리 지구상에서 이 물질적인 재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단연 주식으로서랄지 모든 가치로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희 삼성 회장입니다. 삼성.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희 삼성 회장보다 적어도 한 5배 이상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MS사,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냐? 재산이 그냥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어요. 항상 포브스라는 그 잡지가 세계의 갑부들을 순위를 매기고 액수를 정해놓는데 보니까 대략 빌 게이츠의 재산은 90조 원 됩니다. 자, 90조 원. 90조 원이 얼마나 많을까? 칠판에다 쓰기는 쉽죠. 우리가 말하기는 쉽죠, 굉장히. 근데 실제 90조 원이라는 돈을 만약 여러분들에게 10,000원짜리를 90조 원 줬다라고 해도 세다가 죽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물질적 재산을 가지고 있다. 행복할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우리보다는 행복하다고 하겠죠. 자, 세계에서 행복지수라는 그런 정말 비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수를 내놓은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를 보면은 빌 게이츠는 미국 사람이죠. 미국은 당연히 1인당 GDP가 뭐 4, 5만 달러입니다. 근데 1인당 GDP가 불과 몇 달러도 안 되는, 몇백 달러도 안 되는 그런 동네가 행복지수, 삶의 정신적 지수가 1위더라 그 말이야. 어디가? 부탄이라는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히말라야 밑에 쪽에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1인당 GDP가 몇백 달러도 안 돼요. 그런데 행복해요. 자, 그것은 결코 물질적인 재산이 가져다 준 건 아니다. 아까 빌 게이츠가 행복할까? 아니면 정말 길거리에 있는 천사, 노숙자가 행복할까? 어떤 맥락에서는 노숙자 걱정이 없어요. 그저 간단히 배만 요기하면 되죠. 그럼 빌 게이츠는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 안 돼야지. 애플사에도 안 돼야지. 또 직원들 월급도 줘야지. 뭘 해야지. 또 기부도 해야지. 그러니까 심지어 빌 게이츠는 90조 원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뭐 3명인가 4명이 될 거면 3명이 되죠. 자식들은. $10,000만 주고 다 나는 사회 환원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벌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 또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 자산에 리미트 한계가 없는 거 있다니까? 그게 뭘까? 웃음입니다. 웃음은 1원이 있고 100원이 있고 1000원이 있고 몇 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웃음은. 웃음은 말 그대로 정신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런 범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웃음을 가지고 물질로 돈으로 환산하냐? 환산할 수 없어요. 어떤 맥락에서는 90조 원도 될 수 있고 어떤 맥락에서는 1원도 될 수 있는 것도 웃음이라는 이런 정신적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듯이 그런 부분이 과연 물질이 있다고 행복할까? 아니다는 것이지. 자, 교주께서 말씀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육체에서 웃음은 정신적 영역에 포함됩니다. 기쁨 물질은 웃는 순간 생성되거나 보이지 않은 우주의 어느 곳에서 순간적으로 이동돼 사람 행복해요. 다시 말하면 시공을 초월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비물질이 좋은 물질을 급속하게 생성해줘. 온몸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거지. 웃음은 인간만이 지닌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웃음은 인간만이 지닌 성스러운 것. 이제 동물학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견해에서 동물도 웃냐 웃지 않냐. 물론 인간같이 이를 드러낸다거나 이런 하맙게 이렇게 웃는다거나 그건 아닐지라도 동물도 웃긴 한답니다. 동물도 안 즐겁겠습니까? 즐거운 게 있겠지. 그러나 그 표현 방법이 우리하고 인간은 다르겠죠. 그래서 웃음은 인간만이 지닌 성스러운 것입니다. 웃음이 신성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웃음을 통해 웃는 동안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령스러운 체계다. 웃음이. 웃음 종교에 필요한 원리. 이렇게 말했죠. 방금 말했지만은 순간 이동이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웃음이라는 것이 정신적 자산으로서 순간 이동이 된다. 자, 순간 이동입니다. 그 말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순간 이동이 된다는 것이. 언제라도 웃을 수 있다. 또 이런 얘기 하죠. 웃음은 만국 공통어라. 뭐 뒤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제가 가본 동네로서, 가본 외국으로서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이제 교주께서는 그 험한 미국의 뉴욕이라는 데서 5년 동안 사셨는데, 저 미국의 총기 현황을 살펴봤어요. 총기 현황을 살펴봤더니, 미국 국민이 3억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총기가 한 3억 자루가 돼요. 이게 언제라도 총알이 날아다닐 수 있다, 이런 것이군요.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런 것은.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착하게 살고 웃고 살고 그러면 안 쏩니다. 근데 착하게 살지 않고 웃지 않게 살면 쏘게 돼 있어요. 또 남의 걸 강탈하고 남의 걸 또 건드리면 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그런 룰을 정확하게 지키면 그런 나라는 더 살기가 좋은 것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룰을 제대로 지켜도
또 그 문제를 야기하니까 또 그건 문제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살기 나쁜 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자, 우선 만국 공통어라는 것은 제가 일전에 90년대 말 한 97년이나 여기 됐어요. 호주를 한번 갔어요. 호주를 갔는데 저도 명색이 그래도 영어도 가르쳐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외국에 가면 가장 큰 걱정이 그거잖아요. 영어가 안 들려. 참 이것도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이에요. 저 영어도 가르쳐봤는데 물론 그래서 뭐 영어를 포기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이제 그 이유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시드니 해변가인데 아주 굉장히 그 좋은 비치 해수욕장이에요.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딱 하나 통한 거 있더라고. 뭐 웃음은 통해요. 근데 그때 그 봤던 지금도 그 아가씨들이 선명히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흑인들이었어요. 흑인. 근데 정말 흑인도 그런 흑인을 내가 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숫덩이 같은 흑인이었어요. 시커매요. 흑인이.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커먼 흑인이. 그 하얀 백사장에 그 있다는 상상. 그래서 또 같이 이 얘기는 잘 안 통하지만은 웃는 건 통하잖아요. 딱 사람 웃으면요. 특히 이제 흑인들의 웃으면 뭐만 보이냐니까 이만 보입니다. 하얀 이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내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서로 의사소통인데 그 웃음이라는 것이 그때 저는 굉장히 즐거웠다는 것이야. 말은 안 통했어도 그 웃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게 바로 웃음의 매력이라는 것이지. 이게 바로 웃음이 주는 순간 이동이요. 웃음이 주는 시공을 초월한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그 웃음이 지금도 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아주 기뻤다는 것이지. 저는 그걸 보고. 물론 뭐 어떤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웃음으로써 화답을 하고서 했는데 그렇게 즐겁더라는 것이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쩝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웃음이 비물질적인 재산이지만 그보다 큰 흡족한 재산은 없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빌 게이츠 재산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잘 쓴 말 우리가 죽을 때 돌아갈 때 가져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빈손을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질이 없는 상태를 자연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인위성을 발휘하지 않은 상태를 자연이라는 거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가는 것이다니까. 그 말은 결국 우리도 웃음이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에서 웃음이라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다. 저는 그래서 생과 사를 아까 우리 동산이라 그러면 순간 이동이 된다라고 했는데 생과 사는 결국 웃음의 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쩝니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웃고 박수를 쳐주죠. 예전에는 뭐 아들을 낳아야 웃고 딸을 낳으면 웃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해요, 요즘. 요즘은 태어날 때 여러분들 이런 정말 재미있는 저도 이제 웃음이니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의 가장 좋은 구성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이라는 것에서 제가 태어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수한 자식의 비율은 딸 둘에 아들 하나야. 이게 금메달입니다. 딸 둘 아들 하나. 그 다음에 은메달은 뭔지 압니까? 딸 둘이 은메달이에요. 딸 둘이. 정말 세상 바뀌었죠. 그 다음에 동메달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이게 동메달. 우리 일반적으로 그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동메달 원해. 금메달, 은메달 원하지 않는다니까. 왜? 3명은 안 가지려고 해요. 2명을 가지려고. 2명 가질 때 또 딸 2명 안 가져. 딸 하나, 아들 하나 가지려고 하지. 이게 동메달이야. 저 같은 사람은. 아들 둘입니다. 이거 뭔지 아닙니까? 목메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많이 사상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여하튼 태어났으면 축복인 것이야. 그럼 일단 웃습니다. 축복의 웃음을 웃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죽을 때 웃냐? 물론 죽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 다 돼가지고 정말 에너지가 다 고갈돼갖고 죽는다. 자연사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건 즐거운 것이에요. 도중에 이제 요절을 한다든지 어떤 뭐 사고에 의해서 도중에 간다 그러면 슬프죠, 사실은. 그건 웃음이야, 즐거움이 아니야. 근데 자연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제가 말해 우리 어머니가 92세에 돌아가셨을 때. 또 아까 말한 대로 친구 어머니 94세, 뭐 98세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호상이라고 그러죠, 호상.
또는 즐겁게 돌아가셨다 그 말이야. 역시 웃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럼 보세요. 생과 사는, 정말 생과 사는 한 장의 종이 조각의 차이인데 다 공통점 뭐이다 무슨 내용이야? 웃음의 이동이다니까 결국은. 태어났을 때 웃었고 돌아가실 때 웃었고 웃음의 이동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은 아까 말했지만 웃는 동안 즉각 구원받는다. 즉각. 그럼 결국 뭐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단 조건은 무엇이 있어야 돼? 웃음이 있어야 돼. 웃음이. 자, 그런 아주 웃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봤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웃기에 탄생했다. 방금 제가 말한 거 똑같이. 거꾸로 이제 탄생해서 웃었다. 그럼 웃기에서 탄생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기쁨 세상에서 영생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인간의 생사관을 말할 때 우리는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죽죠. 그걸 뒤집어서 말해볼까? 우리는 죽기에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태어날 때 즐거운 것인데 죽기에서 태어났으니까 뭐야? 그것도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인간은 웃기에 탄생했다? 또 탄생한 자체를 즐거워한다? 똑같은 맥락이다니까? 자, 가끔 우리는 나이 먹음을 슬퍼합니다. 나이 먹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어린애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다 어떤 생각을 가진지 압니까, 여러분들? 항상 미래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파랑새라 이런 얘기 말하잖아요. 파랑새.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것을 파랑새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어린애는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파랑새 증후군 이해가 돼요. 어떤 희망이나 측면에서. 청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노인이 파랑새 증후군이다. 노인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또는 노인이나 모든 사람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깔뱅이란 우리 종교 개혁자 켈빈 그런데 깔뱅이란 사람의 구제 예정설이란 말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미래를 갖고 희망을 갖고 즐겁게 사는 줄 압니까? 딱 내용은 단 하나예요. 70, 80 먹은 사람도 항상 또 욕심을 부리고 미래 이렇게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럽니다. 예,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내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희망이 있겠습니까?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내일을 즐겁게 내일 좋은 세상 올 것이다. 내일 웃자. 물론 지금도 웃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하셨듯이 어린애도 희망이 있어요. 청년도 희망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파랑새 증후군이 있습니다. 왜 노인이 파랑새 증후군을 갖냐? 딱 증명이 됐죠? 불확실한 미래. 그래서 내일 이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웃고 오늘도 결국은 어떻게 하자? 희망을 갖고 매일매일 웃고 매일매일 구원받자. 그런 생사관을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자, 또 우리 이제 교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웃음종교 교주님 필장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웃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물론 울고 태어납니다. 울고 태어난다고 브리지스가 말했어요. 근데 한 50일이나 3개월 정도면 웃은다 그랬습니다. 누가? 뷰일러가 말했습니다. 울음이나 웃음이나 다 간에 정서적인 표현입니다. 다만 우는다는 행동의 모습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 웃음으로 기뻐지는 삶. 기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웃음 그 자체가
연락의 세계입니다. 즐거움의 세계입니다. 라는 메시지. 사람은 웃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자, 웃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웃는 얼굴로 사는 것이다. 또 웃어야 축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는 것보다 웃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보십시오. 대할 때 어떤 사람 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웃어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감정 노동자라 그래요. 감정 노동자. 참 어렵습니다. 감정 노동자. 우리 서비스업이 대표적이에요. 감정 노동자는. 우리 고객센터의 직원들 감정 노동자입니다. 비행기 스튜어디스들 감정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저도 일종의 감정 노동자입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함으로써 그 강의에 의하여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감정 노동자예요. 서비스는 감정 노동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웃고 살면서 웃으며 살고 기쁨이 충만해서 저 세상 가서도 영원히 웃음을 웃고 가자. 그러니까 칸트란 사람이 있어요. 칸트. 제가 칸트의 그 마지막 했던 말까지 하지만 칸트는 우리가 대표로 칸트 굉장히 어려운 철학자이면 분명합니다.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났어요. 네, 1804년에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임마누엘 칸트는 8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독일의 퀘니히스베르크라는 그 지역에서 10마일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다 알았습니다. 세상을 다 알고 모든 세상을 다 꿰뚫어 봤습니다. 이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정확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칸트의 재미있는 얘기가 있냐. 칸트는 항상 정확한 사람이죠. 4시 50분이면 일어난 사람입니다. 4시 50분이면. 그래서 4시 50분이면 5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10분 먼저 일어난다 그 말이야.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도 시계를 맞춰놓고 딱 4시 50분. 그러고 어쩝니까? 딱 울리자마자 눌러버리죠. 또 조금 더 뭉개야 되잖아. 칸트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칸트 마찬가지야. 근데 칸트는 역시 이제 예전에 귀족과 노비들이 있는 그런 시대니까 18세기니까. 그래서 칸트는 그렇게 시간 약속을 짓게 만약에 내가 일어나지 않거들랑 자기 그 심부름하는 그런 노비가 있었다 그래요. 두들겨 피해서라도 깨워라. 역시 칸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바로 이제 기도하고 세수하고 아침 공부하고 공부해가지고 또 퀘니스베르크 대학에 가고 다시 3시면 퇴근해가지고 여지없이 자기 동네를 6바퀴 돌고 정확하게. 그리고 칸트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정말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80년. 그 당시에 80년 사람 오래 산 겁니다. 칸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커피, 담배, 그리고 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잘 해서는 안 될 그런 물질이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정해놓은 대로 한 것입니다. 하루에 딱 정해놓은 양만 먹은 것이야. 정확하게. 마지막에 칸트가 이제 죽음의 임종에 앞서서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마지막 갈 쯤 되니까 좀 많이 드세요. 좀 많이 마시세요. 근데 또 칸트는 뭐라 하십니까? 내가 정해놓은 것만 맞겠다. 그것도 죽은 그 시각까지도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그리고 죽었고 딱 죽을 때 한 말, 웃으면서 했던 말, 이제 됐다. 자기가 원하는 바 다 했다. 라고 웃고 죽었다는 것이야. 칸트가. 이런 칸트. 정말 우리는 칸트 책을 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칸트 책 자체가. 그래서 칸트 책을 우리 읽을 때 도대체 칸트도 알고 썼는가 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런 칸트.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칸트가 독신을 살았잖아요. 독신을 살았는데 왜 독신을 살았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칸트는 굉장히 형제가 많아서 한 10명 됩니다. 그 형제 중에 칸트가 다 먹여 살려야 됐어요. 칸트가 그 형제 중에 뭐 큰 아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칸트는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의 조교 자리, 가정교수 자리 이렇게 다 하잖아요.
뭐 늦은 나이에 46살인가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만은 또 칸트는 꼽추라고 하죠. 꼽추. 그런 또 서양의 철학사에서 2대 추남 그러면 칸트 또는 소크라테스 두 사람을 이제 들먹거립니다만은 또 못생겼다 이런 맥락도 있고 그런 칸트가 여성관에 대한 얘기를 또 했다니까 참 재밌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도덕주의자 아주 철저한 경건주의자인 금욕주의자인 그런 칸트가 하는 얘기 재밌습니다. 여자를 선택하는 있어서는 여자의 지식도 여자의 미모도 따지지 마라. 뭐일까? 부잣집 여자,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해라. 이런 칸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는 칸트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경건하고 도덕적 이런 사람이 여성관에서는 또 그러더라고 말이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칸트뿐만 아니라 쇼펜하우어랄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염세주의자이면서도 어떤 맥락에서는 아주 지극히 그런 반여성주의자들, 거꾸로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정신적 건강을 추구한 사람이 반정신적인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재밌는 일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전기를 본다든지 그 사람 일대기를 보고 웃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자, 우리 또 웃음댐 이론이 있습니다. 웃음. 많이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은 기쁨 자원이다. 그렇죠. 우리가 댐을 만들어서 댐에서 물을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공업용수를 쓴다든지 식용을 한다든지 또 발전한다든지 물론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어쩝니까? 고갈되죠. 고갈되면 다시 그 댐 속에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눈이 오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댐을 채울 것은. 그러나 웃음댐은 댐 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웃음댐에는 웃음이 고여 있다는 것이야. 웃음이 충만해 있다는 것이죠. 그 웃음의 물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웃음댐이 갖고 있는 아주 대하 같은 큰 바다 같은 그런 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비유컨대 웃음은 인간 내면에 건설되어 있는 댐, 저수지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필요할 때 퍼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수량이 풍부한 댐, 저수지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웃음의 댐에는 수위 조절이 필요 없다. 우리 댐이 어쩝니까? 어쩔 때는 댐에 물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댐이 고갈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웃음댐이야말로 수위 조절할 필요도 없고 늘상 언제라도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다. 또 이렇게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웃음의 댐 저수지는 보이지 않는 무형입니다. 역시 무형의 자산. 아까 말한 우리가 말하는 비물질 자산, 정신적 자산. 아무리 웃음을 받아 사용해도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천혜의 기쁨 자원입니다. 이것이 웃음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모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웃음 종교는 물론 이제 교주께서는 웃음 종교를 위해서 교당도 하나 지어야 되겠고 또 웃음 종교를 위해서 기부도 받아야 되겠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게 해서는 뭔가 인풋을 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뭐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혹시 오해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인데 그러나 적어도 이제 웃음이라는 제가 이제 웃음댐, 웃음통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마르질 않는다. 천혜와 고갈된 기쁨의 셈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웃음댐, 또 대하 같은 이런 웃음댐. 분명히 전직 대통령의 4대강은 아니다는 것. 4대강은 요즘 잘못돼가지고 녹조가 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녹조 라떼란 말 하죠. 녹조 라떼 한 잔 갖다 드리는 것도 괜찮겠죠. 그것도 역시 이제 우리 웃음댐과 다른 정말로 그거야말로 수위 조절해야 되는 그거야말로 반드시 걷어내야 되고 또 채워야 되고 하나 늘 물질적인 것이죠. 그러나 웃음댐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의 맛이 있듯 웃음에도 웃음 맛이 있다. 그렇죠? 일단 그 음식의 맛이라는 것은 저는 그럽니다. 저는 지역을 상당히 우리 전국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데에 대한 지역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만 딱 하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지역 감정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남도의 맛으로 그 입이 길러져 가지고 잘 안 되더라는 것이야. 그래서 저는 저쪽에 이제 경상도 쪽 강의를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찾는 음식을 초이스하는 방법을 저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일단은 음식점 가기 전에 바로 그 음식점 앞에서 그 음식점 안을 들여다봐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사람이 없으면 안 갑니다. 저는. 왜? 사람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맛이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고 메뉴판을 봅니다. 메뉴판에 잡다하게 많이 메뉴를 써놓으면 저는 잘 안 먹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특화된 음식이 없다는 것이야. 딱 몇 가지를 가지고 특화된 음식을 가지고 할 때 그게 진정한 이제 음식점의 맛인 것인데, 물론 음식에는 이렇게 맛이 있어요. 이건 또 물질적인 맛입니다. 그러나 웃음에는 어떤 맥락에서는 음식의 맛처럼 물질적인 맛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음식에도 맛이 있더라. 특징이 있더라. 맛, 또 특징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웃으면 첫째, 웃으면 즐겁습니다. 그렇죠? 음식에도 맛이 있듯이 웃음에도 맛이 있다는 것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때, 박장대소할 때, 홍소를 할 때, 그럴 때 즐겁다. 그것이 바로 또 웃음의 맛. 두 번째, 웃으면 매번 웃는 순간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건 행복감은 또 웃음의 진입니다. 그렇죠? 웃으면 웃는 순간만큼 행복한 거 아닙니까? 또 행복하니까 웃는 것이고, 역시 그런 웃음의 맛이다. 세 번째, 공복에 식사를 하면 맛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웃는 순간 온 몸이 자신도 모르게 기뻐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쓴 말이 시장이 반찬이다 그러죠. 배고프면은 하여튼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상당히 맛있게 먹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먹는 거 자체가 맛있게 보인답니다. 그것도 복이다 그럽니다. 음식을 깨작깨작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옆에 사람들도 사실은 즐겁지 않지. 내가 음식을 같이 먹고 사주고 뭐 같이 더불어 먹을 때 어쩝니까? 맛있게 먹으면 더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듯이 웃는 것도 마찬가지야. 같이 웃어주고 또 정말 공복의 음식을 먹듯이 같이 웃게 되면은 온 몸이 더 즐거워진다고 말이지. 네 번째, 식사는 공복에 해야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웃음은 언제든지 웃음 동기가 분리되면 맛있게 웃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배부르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웃음은 어쩝니까? 넘치면 넘칠수록 좋습니다. 웃음은. 제가 아까 말한 웃음의 댐이라, 웃음의 물이다. 그런 것은 수위 조절이 필요 없다라고 했듯이. 자, 이런 웃음의 맛, 또 아까 말씀한 웃는 동안의 행복, 웃음의 생사관, 웃음의 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열거해서 우리 충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전달한 내용들은 저는 이제 일단 웃음이 무형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웃음에 떼면 수위가 없다. 웃음은 시공을 초월한다. 웃음은 생사와 관련이 있다. 생사관이다. 이런 여타의 내용. 웃음에는 맛이 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네 번째 강의를 재미있게 맛있게 했습니다. 5번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